안녕하십니까. 12,000분의 1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이 확률에 도전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해야 될 그런 정도의 확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골프에 있어서의 그 홀인원 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한인들이 골프를 칩니다만은 홀인원을 해본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등 그 미주 지역의 일간지를 보면 가끔 이제 월요일 아침 신문에 지난 주말에 한인 어느 누구가 어느 골프장 몇 번 홀에서 무슨 아이언으로 친 공이 한 번에 들어가서 홀인원 를 기록했다라는 등 조그맣게 기사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골프를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확률적으로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까지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라는 그 홀인원을 20년 정도 골프를 치면서 무려 6번이나 기록한 한인 아마추어 골퍼가 화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 뉴스로 이 행운의 주인공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주인공은 LA 인근 놀시리지에 거주하는 공인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올해 63살의 한인 켄 김 씨라는 분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무어팍 골프장은요, 김 씨가 아마 일하시는 데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 무어팍 골프장은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어팍 골프장 그 174야드짜리 9번 홀에서 6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그린을 한 번 맞고 홀컵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홀인원의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저 그분에게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이 켄 김 씨에게는 그런데 이 행운보다는 어쩌면 실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그의 그 6번째 홀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힘든데요. 이 홀인원을 했을 경우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거짓 보고를 막기 위해, 예를 들어서 홀인원 하지도 않았는데 와, 나 홀인원 했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상패도 받고 뭐 좀 그러려고 이제 거짓 보고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보고를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에 누구랑 같이 골프를 쳤는지 일종의 그 위트니스로 동반 골프한 사람들을 다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켄 김 씨는요, 당시 서홍석 치과의사, 또 부동산 에이전트 김석구 씨, 또 코리안 바베큐 식당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정현철 씨 등이 김 씨와 동반 라운딩을 했다고 적어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위트니스가 된 거죠. 지난 2003년,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에요. 친구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켄 김 씨는 골프채를 잡은 지 4년째 되던 해, 그때부터 홀인원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월 티에라 레자다 골프장 17번 홀에서 기록한 첫 번째 홀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로스트 캐년 스카이 골프장 또 17번 홀에서 기록했고요. 또 2013년 10월 미주리주에 있는 인스브룩 골프장 또 17번 홀, 그리고 2018년 2월 노르드 골프장 8번 홀, 그리고 2021년 11월 무어팍 골프장 크리코스 2번 홀 순으로 홀인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무어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어팍은 골프 코스가 이제 2개예요. 2개 코스에서 한 번씩 홀인원을 다 하셨네, 이분.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17번이 왜 이렇게 유난히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 17번과 이분이 어떤 인연이 있다라기보다는 골프 코스가 이제 보통 18개 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8번 홀 경우에는 한 뭐 파5 정도 긴 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전에 17번은 좀 파3 짧은 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프로라 하더라도 홀인원은 사실 어느 정도 행운이 좀 따라줘야 가능한 거라, 평생 골프를 치고도 홀인원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확률 다시 한 번만 좀 거론을 한다면,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는 홀인원 할 확률은 12,000분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는 2주에 한 번 골프를 친다라면 무려 29년 동안 쳐야 가능한 확률입니다. 뭐 매주 나가신다면 한 15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네. 그것도 이제 한 번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그런데 골프 친 지 20년 동안 무려 6번의 홀인원을 할 확률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요, 뭐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 정도만 되면 모를까. 저는
저는 추산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에피타이저 뉴스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행운을 좀 좋은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자 홀인원 무려 6번째 하신 분 그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행운을 좀 다 좀 받아 나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한 행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캔김 씨의 운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니까 다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피타이저 뉴스로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출첵하신 여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연히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뉴스로 이거 전해드렸던 그런 행운은 뭐 행운이고 또 뉴스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푸틴의 북한 답방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 라고 크렘린궁이 어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가서 얘기 다 한 다음에 푸틴 대통령님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평양에 한번 오시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대1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초청을 감사하게 수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 무기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푸틴한테 참 시키는 게 많네요. 네. 자, 여하튼 그 북러 밀월 관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이제 중간에 끼어들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북중러 밀월이 강력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또 미국의 일본과 한국 같이 이제 공조를 더 하려고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면 위성기술이나 핵기술 등등 위험해질 테고요. 그러면 이에 상응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한국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어떤 청구서를 받아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번 김정은은요, 러시아 방문으로 이 푸틴과 함께 남는 장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좀 남는 장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 그래서 그런지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건지 선물을 많이 줬는데, 김정은에게 러시아 방문 선물을 여러 가지 줬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주에 여러 차례 다녀온 그 우주복 장갑을 김정은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을 왜 했을까요? 참으로 많은 걸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생각에 심히 찝찝한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주 기술 너희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줄게, 이전해줄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우주를 여러 번 갔다 온 우주복의 그 장갑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국제 정세는 정세고요. 또 우리가 당장 사는 건 사는 문제이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도 지금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방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이 SSI의 재산 상한도를 대폭 좀 올리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SSI는요, 평생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받는 그런 은퇴연금과는 다른 겁니다. 잘 아시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인들은 흔히 이제 뭐 웰페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네. 오하이오주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가운데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1인당, 그러니까 혼자일 경우에는 $2,000가 넘어가면 이 SSI를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부부일 경우에는 합해서 $3,000가 넘어가면 그 보유재산 한도, 이제 예를 들어 은행에 입금된 게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3,000가 넘어가면 이 SSI 안 주는 그런 게 이제 상한인데, 이거를 이제 한 명일 경우에는 $10,000로 올려주고요. 부부일 경우에는 $20,00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 뭐 1인일 경우에 $2,000 이하, 부부일 경우는 $3,000 이하일 때만 SSI를 준다라는 그런 그 법령은요, 사실 그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매우 구식이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을 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을 어거지로 막 줄여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그 SSI라는 것,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재산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재산이라는 것은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그런 돈은 물론입니다만은 뭐 주식이나 채권, 펀드, 뭐 모기지 등 그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합니다. 자, 이걸 이제 부부 합산 3,000불 이하로 맞춰서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자식들한테 재산을 좀 다 나눠주는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재산을 자식들한테 일찌감치 나눠주는 그렇게 형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자식들이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부모하고 뭐 싸우고 의 갈리고 하는 그런 집안도 사실은 몇몇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현금 재산은 그렇다 치고요. 재산으로 치지 않는 거는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 하나, 요거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집이 50만 불짜리든 100만 불짜리든 괜찮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차도 이제 괜찮긴 한데, 차 한 대는. 그런데 이제 차의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벤츠도 이제 대중적인 모델의 벤츠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뭐 램보기니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다든가 요런 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혼자 살면 현재의 경우에는 한 $856 정도, 부부가 같이 받으면 둘이 합해서 한 $1,50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1년 만에 9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금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 전국의 한인 인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지금 205만 1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5만, 요거는 좀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혼혈도 포함이 돼서 혼혈도 이제 한인계로 통합 집계한 겁니다. 1년 전에 196만 2184명에서 4.6%, 숫자로는 9만 명 가까이 늘어난 그런 205만 명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사 결과 한인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혼혈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혈을 빼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한데요. 비혼혈 한인 인구는요, 전체의 77.6%인 150만 15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150만, 혼혈까지 치면 205만, 그리고 혼혈을 빼고 엄마 아빠가 다 뭐 한국 사람인 그런 경우 자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이런 경우 다 합친 비혼혈인 경우에는 150만 명. 이 정도는 이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별로 본다면요. 캘리포니아주에는 전체 한인 인구가 이제 28%인, 전체 미 전국의 28%인 57만 4,46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15만 4,211명, 텍사스주는 13만 4,313명, 뉴저지주 10만 8,498명, 워싱턴주 10만 2,705명, 버지니아주 9만 7,379명, 조지아주 8만 555명 등의 순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집계를 좀 볼까요? 한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곳이 좀 눈에 띄는데요. 텍사스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텍사스하고 워싱턴주. 자, 텍사스는요, 한인 인구가 16.7%가 증가했고요. 워싱턴주는 10.7% 증가했습니다. 시애틀과 타코마가 있는 그 워싱턴주는 특히 이번에 한인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 버지니아주를 앞지르는 그런 순위가 됐습니다. 조지아주도 1년 전에 7만 5,525명에서 6% 가까이 늘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에 55만 8,338명에서 2.8%, 숫자로는 16,122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엔 뭐 이걸 늘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기본적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많이 유입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많이 유입이 되니까 한인 인구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제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많은 인구를 기준으로서 이제 늘어나는 숫자는 생각보다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 증가에 멈췄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2.8%의 증가는 사실상 그 한인 인구의 정체
뭐 또는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떤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한인 인구가 실제로 줄어든 것도 눈에 띕니다. 일리노이주가 그렇습니다. 71,709명으로 1년 전에 81,340명에서 무려 13.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한인들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한 뉴저지주도 감소했어요. 2021년에 11만 3,736명에서 10만 8,498명으로 9%나 줄어들었습니다.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가 비싸고 이제 그래서 많이 좀 다른 데로 빠져나가셨나요? 한편 그 한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됐던 그 남가주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지금은 이제 주가 아니라 이제 카운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렌지 카운티 하면 그 한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살짝 오히려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는 오히려 최근에 인구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한인 인구가 3.6%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2021년 11만 1,292명에서 1년 만에 3.7%가 감소한 10만 7,083명으로 겨우 1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인구를 조사하면서요, 이 동시에 당신의 소득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라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소득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팬데믹 종료 후에 소득 수준이 감소한 전체적인 미국인 가정과는 좀 달리 한인들은 오히려 좀 더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2021년 83,355달러에서 1년 만에 91,860달러로 8,506달러,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10.2%가 늘었습니다. 이건요, 미국 전체 지역의 한인 평균 중간 소득이고요. 이제 몇 개 주별로 좀 따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2021년에 91,431달러에서 97,158달러로 소폭 이지만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의 이 같은 중간 소득은 미국 전체 한인 가구의 중간 소득보다 5,298달러 많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캘리포니아주가 한인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지니아주였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지니아주로 한인들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얘가 얼마냐? 11만 6,713달러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 10만 7,97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뉴욕주 10만 2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버시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활비가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생활비는 많이 더 비싸다는 그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그 한인 빈곤율의 경우에 2021년 10.6%에서 2022년에는 10.2%로 소폭이지만 하락했다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요 며칠 계속해서 그 미국 정치권에서는 고령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같이 고령 정치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옹호해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듣고 나면 그런데 이게 뭐 옹호를 해준 건지 아니면 오히려 슬그머니 비꼰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고령 리스크가 자신에게도 옮겨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옹호하는 척하면서 방어막을 쳤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라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예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역시 총명함을 잃기도 하고 하는데 40세나 50세에도 사실 그 총명함은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는 무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홈디포의 공동 창업자인 버니 마커스를 거론하면서 나의 친구 버니 마커스는 90대인데도 여전히 날카롭고 예전과 비슷하게 총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윈스턴 처칠도 80대에 경이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80대, 90대에도 물론 여전히 날카롭게 일한다면 사실 뭐 대부분이 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대, 90대가 20대, 30대처럼 그렇게 날카롭고 열정적이고 뭐 여전히 총명하고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굳이 억지로 부인하려고 해도 뭐 어찌 보면 그게 지극히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80대, 90대가 비록 날카롭고 총명하지는 못해도 물론 그렇다고 바보스럽다는 게 아니라 20대 사람, 본인을 기준으로 20대, 30대보다는 좀 덜 날카롭고 덜 총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덜 날카롭고 덜 총명하다 하더라도 20대, 30대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경륜이랄까, 노련함이랄까, 뭐 깊이 있는 판단이랄까 이런 것 등을 갖춘다라면 젊은이들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또 다른 노력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륜이 느림으로 이어지거나 이 경륜이 많기 때문에 뭐 게으르거나 좀 느려지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노련함이 얍삽함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판단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본인을 위해서 쓰여진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만 막을 수만 있다면 나이 든 정치인을 무조건 나이로만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변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잘 지켜나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런 점을 얘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치권의 뉴스가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노련한 정치인의 아들 얘기입니다. 그 노련한 정치인은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어제 데이빗 와이스 특별검사에 의해서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 6월 하순 그 헌터가 연방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한 그 이후에 상황이 좀 꼬이면서 그에게 새로운 법적 압력으로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이 3개의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친다면 최대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물론 재판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를 모든 측면에서 조사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주장을 해왔죠. 이 같은 특별검사의 이번 헌터 바이든 그 기소 결과가 내년 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눈살 찌푸리는 정치권의 소식 하나 더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지지율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원자들과 여러 차례 호화 여행을 즐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야말로 경륜이 게으름으로 노련함이 본인을 위한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난 2018년 말 주지사 초선 당선인 시절 그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을 포함해서 최소한 6차례 후원자들의 그 자가용 비행기로 숙식을 함께하는 그런 호화 여행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그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여행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모리 호세이니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이니는 훗날 디센티스가 주지사에 취임한 뒤에 플로리다 주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업을 수주해서 연방정부 팬데믹 기금에서 모두 9,200만 달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번에 그 접대를 받은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이곳은 4대 메이저 골프 대회가 가운데 하나인 그 마스터스 대회를 개최하는 어마어마한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빗. 그런데 이 골프장은 딱 300명 정도의 아주 고급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 내 거부나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 가입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들 항공, 숙박, 그리고 식사 등등을 제공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선물인지 아니면 기부금을 받은 것인지 전혀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서 해당 비용을 정당한 것을 어떻게 다시 보상을 했는지 등등 그런 여부도 현재 전혀 밝히지 않는 등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은요, $100가 넘어가는 모든 선물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이나 숙박, 식사 비용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했던 그 디센티스 주지사는 경선 초반, 대선 경선 초반, 그때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작 이제 대권 가도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후원자의 비용으로 호화 여행이나 다니지 라고 그런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호화 여행을 물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2018년에 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디센티스 일찌감치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 이러고 다닐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한동안 미국을 압박하다가 미국이 아주 강경하게 다시 나오니까 살짝 기죽은 듯 하던 그 중국이요,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 중국 당국은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의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까지도 이 아이폰 대신 중국산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을 쓰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공산당 제1당 체제인 중국에, 그러니까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서 이는 전 중국인을 상대로 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반 애플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반 미국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반 애플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미국도 반격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요, 미국의 디리스킹에 맞서서 중국이 강공책으로 방향을 튼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라는 점입니다. 요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이폰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요, 강도가 상당히 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라고 밝힌 뒤에 애플 스마트폰 관련 보안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우리 중국 정부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제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제품인 그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인들이 쓰면 도청당할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전한 겁니다. 이런 이제 어떤 한 사례를 빌려와서 이제 얘기를 전한 건데, 지난 6월에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미국 국가안보국을 겨냥해서 애플 아이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한 것, 그 주장과 중국이 슬그머니 이제 연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숟가락 딱 얹는 거죠. 이런 사정을 살펴볼 때 중국의 마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이제 보안 위험이 있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전체 중국인들에 대한 주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동향에 민감한 그 중국인들로서는 중국 공산당 측의 이런 발언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발언에 정부 측의 발표에 민감한 그 중국 일반인들로서는 아이폰 불매 지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지난달 29일 출시된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화웨이 스마트폰이 이 3나노 반도체 기반의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의 반도체 기술 압박과 봉쇄 등등에도 기술 자립을 이루었다 라면서 이 화웨이 제품을 더 찬양하는 목소리가 지금 매우 큽니다. 소위 중국 내 애국 마케팅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2일 신제품 아이폰 15, 아이폰 15를 내놓았습니다만 중국에서는 반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큰 중국에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 이게 애플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신형 아이폰의 그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모델, 구형 아이폰과 같은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절대 올리지도 않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했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산 화웨이 신형 폰을 구입하겠다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그 불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그 새 제품을 꺼리는 분위기가 중국 전체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경제전쟁으로 이 애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아주 울상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그래서요, 지난 13일 뉴욕 증시에서 1.1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를 공개한 그 전날 12일 1.71% 떨어진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애플의 주가는 내린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 그 애플만큼이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국의 주력 기업인 애플이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모습에 매우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백악관은 중국의 아이폰 사용 제한 조처를 하나의 그 보복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외교관에서는 미국이 유럽 그리고 일본 등과 함께 이 5G용 반도체에 이어서 4G용 반도체 수출 차단이라는 그런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중국에 이제 그런 최첨단 반도체나 이런 거를 이제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미국이 보여온 대중국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로 볼 때 어떤 강경 일변도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강온 양면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격으로 미중 경제전쟁은 일단 몸무게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는 미국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나라는 라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네. 옛날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그 한국 TV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최근 남미 페루에서 가짜 과일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등치는 사기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페루에서는요, 올해 산로렌소와 치라 지역 등 그 라임, 그 초록 색깔 시큼하고 맛있는 그 라임의 주 생산지에 내린 잦은 폭우가 작황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라임 가격 상승을 크게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루의 라임 가격이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폭등하자 이와 관련된 사기 행각도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가짜 라임 판매상을 고발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을 제가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 해당 영상 속에는요, 그 라임으로 보이는 물체에는 그 물체를 반으로 칼로 딱 자르니까 하얀색 스티로폼 가루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라임 껍데기에 하얀색 스티로폼 가루를 넣어서 이걸 교묘하게 다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지금 그 기술 갖고 돈을 좋은 데서 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얀색 스티로폼 가루가 나오는 그런 가짜 라임도 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예 딱딱한 녹색 플라스틱 공 같은 물건을 살짝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택배로 받은 영상을 SNS에 올려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라임을 샀는데 이런 게 왔습니다 라면서 SNS를 통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산마르틴 데포레스 지역 한 식당의 주인은요, 커다란 그 자루에 든 라임을 한 무더기 구입했는데 작은 어린이 주먹만한 값싼 녹색 사과가 섞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그런 작은 색깔의 작은 규모의 사이즈의 녹색 사과만 잔뜩 들어있어서 돈만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련 사안을 공유했습니다. 상큼하면서도 신맛을 아주 맛있게 내주는 그 대표적인 과일인 그 라임, 많은 그 페루 전통적인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해산물을 얇게 잘라서 그 뜨겁지 않게 시원하게 그 해산물을 잘라서 시원하게 먹는 그 페루의 대표적인 음식 있잖아요. 세비체. 이 세비체,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 세비체를 만들려면 라임즙이 꼭 필요합니다. 그 라임이 포인트예요. 근데 그 페루 전통적인 음식이 세비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라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페루에서 이렇게 가짜 라임이 판을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페루에서요, 그 라임 가격의 인상, 폭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친다면 뭐 배추 가격이 갑자기 뭐 3배, 4배 뛰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쌀 가격이 뛰었다거나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받아들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짜 라임 사태, 이가 페루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모범경비원과 아름다운 입주민, 그리고 배우 김상경. 제목이 좀 길죠? 네. 배우 김상경 씨와 김상경 씨.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 들고는 듣고는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그 세종대왕을 연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자, 배우 김상경 씨와 그가 사는 타운하우스의 그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암 치료비에 십시일반 도움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상경 씨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그저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라고 밝힌 그 A씨는요, 폐암 진단을 받은 장인어른이 경비원으로 근무를 했던 경기도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라면서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장인어른은 갑작스러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10년 이상 근무했던 그 타운하우스의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는 병중이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은 아버님께서는 거기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같으시다라면서 늘 몇 번이고 안타깝고 미안해 하셨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든 그 우환에 당황했던 가족들을 위로한 건 이 타운하우스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A씨는 입주민분들이 아버님께 치료비에 보태시라면서 도움을 줬다라면서 처음에 어떤 분은 거금 100만 원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라면서 그 뒤로 몇 분께서 장문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무척 큰 금액을 치료비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또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배우 김상경 씨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우 김상경 씨는 또 평소에도 경비를 보시는 아버님께 입구에서 내려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명절 때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전해 주시던 분인데 이번에 또 그렇게 조용하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A씨의 장인어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을 테인데 또 사실 대부분의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는 분들이 또 그런 상황일지언데 이처럼 장인어른께 힘을 보태주시려 애쓰신 입주민 모든 분들께 늦게나마 감사 인사 올린다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가족들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비슷한 일이 주변에 생기면 저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더불어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들으신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사는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마지막 부분에 그 A씨가 한 이 얘기는 꼭 좀 기억해 놓았으면 합니다. 오늘만 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배우 김상경 씨를 비롯한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 A씨의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말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받은 감동의 여운이 그 말로 반감될까 봐요. 자, 오늘도 행복한 그리고 감동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